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선우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면접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여름에게는 그 풍경조차 사치스러운 비현실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어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며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림질한 정장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으나 면접관들의 시선은 그녀의 능력보다는 이력서 한 구석에 적힌 막대한 채무 기록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곤란하다는 듯 혀를 찾고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여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앞을 응시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고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선우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재계의 냉혈한으로 불리는 강도진이 등장하자 면접관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으나 여름은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충격을 느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는 5년 전 그녀가 알던 다정했던 남자가 아니라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도지는 회의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상석에 앉지도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여름의 이력서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훑어내리는 동안 여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도진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치고 그는 이력서를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며 여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연인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인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 시선에 압도된 면접관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도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면접관들에게 당장 나가라는 짧고 위압적인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당황하면서도 군말 없이 서둘러 짐을 챙겨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넓은 공간에 단둘만 남게 되자 적막감은 더욱 무겁게 짓눌러 왔고 여름은 도진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쏟아낼지 두려워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의자를 끌어당겨 삐딱하게 앉은 도진은 여름의 낡은 구두 끝에서부터 파리한 얼굴까지 천천히 훑어보며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자신을 비참하게 차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고작 빚더미에 앉아 자신의 회사의 일자리를 구걸하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여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도대체 그 잘난 자존심은 어디다 팔아먹고 이런 몰골로 나타났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여름은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대조되는 차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은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지원했을 뿐이며 회장님이 불편하다면 지금 당장 나가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위협적인 행동에 여름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그녀가 도망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그녀를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철저하게 괴롭히며 과거의 고통을 되갚아주겠다는 비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 채용을 허가한다고 선언하면서 단 조건은 일반 사원이 아닌 자신의 직속 수행 비서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비서실로의 발령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무시한 파격적인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호의가 아님을 여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당장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라며 턱짓으로 구석에 쌓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가리켰고 그것들을 오늘 안으로 분류하고 요약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지만 여름은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도진의 차가운 등 뒤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가 짊어진 빚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기에 악마의 제안이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였다. 도진이 집무실로 들어가 버린 후 여름은 비서실의 낯선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주변의 직원들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그녀를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훔쳐보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5년 전 비오는 날 도진에게 모진 말을 뱉으며 이별을 고했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는 그를 사랑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의 도진에게 그 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오직 배신감과 증오만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여름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느끼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다잡고 복잡한 회계장부와 계약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진은 여름에게 식사를 하라는 말조차 없었고 그녀 역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인터폰으로 여름을 호출하여 커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탕비실에서 가장 좋은 원두를 골라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집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도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뜨거운 액체가 여름의 발목에 튀어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했다. 그는 온도가 맞지 않는다느니 향이 역하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다시 해오라고 소리쳤고 여름은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식의 괴롭힘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고 도진은 결제 서류의 폰트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펜의 정렬 상태가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여름을 수십 번이나 집무실로 불러들여 면박을 주었다. 비서실장조차 도진의 유례없는 히스테리에 당황하며 여름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감히 도진의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여름은 발 뒤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 나오는 구두를 신고 넓은 복도를 오가며 육체적인 고통보다 도진의 경멸 어린 눈빛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은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모순된 감정에 시달리며 더욱더 그녀를 몰아붙였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 준비를 서둘렀지만 여름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고독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어 여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제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퇴근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역광을 받은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도진은 책상으로 다가와 여름이 밤새워 정리한 서류들을 훑어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버리며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책상 아래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철 3개를 꺼내 여름의 면전에 던지듯이 놓으며 이 자료들에 있는 모든 수치를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내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숙련된 회계사 팀이 며칠을 매달려야 할 분량이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여름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자 도진은 입꼬리를 비틀며 능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며 그녀의 자존심을 또다시 건드렸다. 여름은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파일을 챙겨 집무실을 나서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불러 세우며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였다. 그는 이 업무는 대외비이므로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집무실 앞 보조 책상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퇴로마저 차단해 버렸다. 여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도진의 감시 아래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5년 전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밤의 고통을 그녀도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정작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여름은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퇴근하지 않고 집무실 문을 열어둔 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여름의 타자 소리와 간헐적인 한숨 소리에 쏠려 있었다. 그녀가 탕비실로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도진의 시선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았고 그녀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고 괴롭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명백한 사실뿐이었다. 새벽이 씨가 넘어가자 여름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녀는 잠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청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도진의 날카로운 인터폰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그는 뜬금없이 오래된 회의록을 찾아오라거나 넥타이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 내일 아침에 맞춰올 코디를 미리 제안하라는 등 억지스러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여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의 요구를 수행하며 이것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망가뜨리려는 형벌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가 비서실 한 구석에서 억지로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도진은 집무실 안에서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통유리를 통해 스며들 때쯤 한여름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이 빠질 듯한 고통 속에서 숫자와 씨름한 끝에 도진이 요구했던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기적처럼 완성해낸 것이었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리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집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새로운 슈트로 갈아입은 강도진이 출근하자마자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고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파일철을 그에게 건넸다. 도진은 그녀가 도망쳤거나 포기했을 것이라 예상했던 듯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잠시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와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도진은 보고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빠르게 넘겨보며 꼬투리를 잡으려 했으나 여름이 정리한 자료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고 오차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내심 그녀가 실패하여 울면서 매달리거나 비굴하게 변명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기에 흠잡을 데 없는 결과물을 보고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보고서를 책상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버리며 고작 이런 걸로 유세 떨 생각하지 말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는 밤새 고생한 그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오늘 저녁 중요한 연회가 있으니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여름은 피로에 절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묵묵히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이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청담동의 최고급 부티크였고 직원은 도진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극진히 모셨다. 도진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직원에게 여름을 가리켰고 그녀를 파티에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여름의 허름한 복장과 초췌한 얼굴을 훑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녀를 탈의실로 이끌었다. 여름은 마치 인형처럼 이리저리 돌려지며 수치심을 느꼈지만 도진은 잡지를 넘기며 가끔씩 그녀를 쳐다볼 뿐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직원이 추천한 우아한 드레스들을 모두 퇴짜 놓고 오히려 그녀의 쇄골과 등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과감한 붉은색 드레스를 선택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은 여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도진은 그녀의 뒤로 다가와 거울을 통해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이제야 좀 봐줄만 하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품처럼 내보여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잔인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여름의 목에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목걸이 하나가 네가 갚아야 할 빚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귓가에 속삭였다. 여름은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지만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부티크를 나서는 순간까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진이 여름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장내의 시선은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도진의 옆에 있는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곧이어 그녀가 얼마 전 파산한 한성건설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여름은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과 귓가에 들리는 모욕적인 속삭임을 견뎌야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속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을 즐기는 듯 태연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중견 기업의 대표인 박 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와 여름을 노골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며 도진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도진에게 비서가 참 아름답다며 추파를 던졌고 여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여름이 몸을 움츠리며 피하려 하자 박 사장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 순간 도진이 박 사장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를 띄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박 사장을 밀쳐냈다. 그것은 여름을 보호하려는 기사도 정신이 아니라 자신의 장난감을 남이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발로였지만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자 도진은 여름을 거칠게 끌고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여름을 난간 쪽으로 몰아붙이며 네가 꼬리를 치고 다니니까 저런 놈들이 달라붙는 게 아니냐며 억지스러운 비난을 퍼부었다. 여름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도진은 믿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5년 전 두 사람이 남산 타워에서 함께 바라보았던 그 풍경과 닮아 있어 여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때의 도진은 가난한 고학생인 척하며 여름에게 떡볶이를 사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행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 연회장 한 구석에서는 선우그룹의 전무이자 도진의 숙적인 최민석이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단순한 비서에게 과도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여름이 도진의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최민석은 잔을 흔들며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한여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도진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바로 그를 무너뜨릴 기회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은 일부러 도진과 여름이 있는 테라스 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했고 여름은 여전히 그보다 먼저 나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곧이어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민석 전무가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진이 허락하자 최민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송도부지 매입건에 관한 기획안이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구도 섣불리 맡으려 하지 않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최민석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이번 프로젝트에는 꼼꼼하고 입이 무거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운을 떼었다. 최민석은 교묘한 화법으로 여름을 언급하며 그녀가 비록 집안은 몰락했어도 능력만큼은 출중하다고 들었다며 그녀를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추천했다. 그는 여름의 아버지가 건설업계에 있었으니 그쪽 생리를 잘 알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진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다. 도진은 최민석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을 간파하고 비웃음을 흘렸지만 즉시 거절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위험한 임무가 여름에게는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여름을 집무실로 불렀고 그녀가 들어오자 최민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갔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여름 쪽으로 밀며 이것이 그녀가 맡아야 할 새로운 업무라고 통보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입을 막대한 손실에 대해 설명하며 만약 실수가 발생하면 그녀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여름은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며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여름이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하자 도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다. 그는 여름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줄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땅 주인들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명령했다. 여름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하여 자신에게 무릎 꿇고 빌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가 보란듯이 성공하여 자신의 곁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도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름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한 여름은 며칠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지주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최민석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그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여름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그녀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험담을 했고 여름은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가서 홀로 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억지로 삼키며 눈물을 참아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하던 여름에게 발신자 제안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자신을 지주 대표의 비서라고 소개한 남자는 내일 밤 폐공장 근처의 찻집에서 만나면 계약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주겠다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여름은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약속 장소와 시간을 받아 적었다. 집무실 안쪽의 비밀 공간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여름의 통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던 도진은 그녀가 메모지에 적는 내용을 확대해서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멍청하게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지 아니면 자신에게 보고할지 주시했다. 다음 날 여름은 도진에게 보고하지 않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도진을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 창밖의 풍경은 점점 어두워졌다. 도진은 GPS 추적기를 통해 여름의 위치가 회사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재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단독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잘못될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스포츠카의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폐공장 근처의 낡은 찻집에 도착한 여름은 으스스한 분위기에 몸을 떨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약속한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험상미는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그녀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민석이 사주한 깡패들이 여름을 겁주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계획이었고 여름은 뒷걸음질 치며 탈출구를 찾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공포에 질린 여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찻집의 입구가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도진의 차가 들이닥쳤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차문을 열고 내린 도진은 쇠막대기를 든 남자들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았다. 폐공장에서의 소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오직 거친 엔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강도진은 핸들을 부러뜨릴 듯이 꽉 쥐고 앞만 보고 있었고 그의 옆얼굴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와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한여름은 찢어진 블라우스 자락을 여미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마음의 치를 떨었다. 그는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며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고 이 모든 상황을 조장한 배우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건물 전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도진이 여름을 거칠게 이끌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감사팀 직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사팀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송도 부지 매입과 관련된 기밀 서류가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모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접속 기록이 한여름 비서의 PC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여름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고 도진의 시선은 천천히 여름에게로 옮겨갔다. 감사팀장은 증거 자료라며 태블릿 PC를 내밀었고 그 화면에는 여름의 아이디로 기밀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석 전무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반박할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여름은 결백을 주장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짓고 경멸을 보내고 있었다. 도진은 태블릿을 낚아채듯 가져가 화면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여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름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돈을 위해 회사를 팔아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녀를 믿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민석 전무가 임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혀를 차며 도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고 당장 여름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은 여름에게 다가가 어떻게 회장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냐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고 여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지금 변명을 해봤자 최민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결백을 눈빛으로 호소했다. 도진은 최민석과 여름을 번갈아 보다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모두 조용히 하라고 일갈했다. 도진은 감사팀장에게 태블릿을 던지듯 돌려주며 이거는 경찰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선언해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회사의 규정을 운운하며 반발했지만 도진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내 비서의 처분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잘라 말했다. 도진은 여름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움켜쥐고 감사팀원들을 밀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누구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도진은 여름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정말 네가 한 짓이냐고 으르렁거렸다. 여름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절대 아니라고 답했지만 도진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개인 차량에 여름을 태우고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도로 위로 차를 몰았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스쳐 지나가며 차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여름은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두려웠지만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핸들을 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어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크기를 짐작게 했다. 한참을 달린 차는 양평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도진의 개인 별장에 도착했고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도진은 여름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불을 켰다. 넓고 호화로운 거실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인테리어는 도진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했다. 도진은 여름을 소파에 거칠게 앉히고는 바에 가서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지 않고 병째 들이켰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지만 여름을 보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도진은 빈 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여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그는 5년 전에도 돈 때문에 나를 버리더니 이번에도 돈 때문에 내 회사를 팔아먹었냐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냈다. 여름은 도진의 오해와 비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며 또박또박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빚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양심까지 팔지는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은 함정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듯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타 그녀를 결박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여름의 얼굴에 닿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치열하게 부딪혔다. 도진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애증이 뒤섞여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완전히 경멸하고 싶으면서도 그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순 속에 갇혀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턱을 움켜쥐고 네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5년 전 비 오는 날 나를 차갑게 버리고 떠난 진짜 이유라도 말해보라고 협박했다. 이것이야말로 도진이 지난 5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단 하나의 질문이었고 그는 지금 이 순간 그 대답을 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여름은 도진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만약 도진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도진은 아버지와 회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름의 침묵은 도진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도진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그녀에게 집착하고 휘둘리는지 스스로를 혐오했지만 그녀를 경찰에 넘겨 차가운 감옥에 보내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그는 여름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를 믿어서가 아니라 진범을 잡을 때까지 내 눈앞에 두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도진은 이 별장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순간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며 외부와의 연락도 일절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감금이었지만 동시에 최민석의 마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도진 나름의 방식이었다. 여름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도진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고독과 상처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침묵과 오해뿐이라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지금은 그가 만들어준 이 감옥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인정해야 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보안팀장에게 별장 주변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여름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압수하며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나뿐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여름은 그의 손에 들린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진은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밤새 여름을 지켜보았다. 여름은 피로와 긴장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고 도진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과 파리한 안색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도진은 섣불리 그녀를 동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가 깨어있을 때는 악마처럼 굴었지만 잠든 그녀 앞에서는 무방비하게 흔들리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어 한기가 느껴지자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웅크리고 있는 여름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가 멈칫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자 여름은 눈을 떴고 자신의 몸에 덮인 도진의 재킷을 발견하고 놀랐다. 도진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도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해 두었지만 말로는 먹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퉁명스럽게 굴었다. 도진은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며 현관으로 향했고 나가기 전 여름에게 경고하듯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여름은 넓은 별장에 홀로 남겨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도진이 떠난 후 여름은 별장 안을 둘러보다가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진이 지난 5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책장 한 구석에는 그녀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과정과 아버지의 채무 관계가 상세히 기록된 파일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것은 도진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녀의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흔적들이었다. 여름은 파일 속에 끼워진 영수증들, 즉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납하고 빚 독촉을 막아준 기록들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다. 도진은 겉으로는 그녀를 증오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그녀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름은 도진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한편 회사에 출근한 도진은 최민석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를
비밀리에 호출하여 감사팀이 제출한 로그 기록을 정밀 분석하게 했다. 전문가는 로그 기록이 정교하게 조작되었으며 외부에서 심어진 악성 코드가 여름의 PC를 원격 조종했다는 흔적을 찾아냈다. 도지는 그 악성 코드의 IP 주소가 최민석의 최측근 비서가 사용하는 태블릿과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퍼즐 조각은 맞춰졌고 도지는 이 증거를 언제 터뜨려야 최민석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수 있을지 냉철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름을 누명에서 벗겨주는 것을 넘어 그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오후가 되자 도지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고 그의 손에는 여름이 좋아하는 초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짐짓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재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걸어 나오는 여름을 보고 당황했다. 여름은 도진에게 달려가 그를 꽉 껴안으며 왜 바보같이 뒤에서만 챙겨줬냐고 울먹였다. 도진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몸이 굳었지만 곧 그녀가 서재의 자료들을 봤다는 것을 눈치채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여름은 더욱 힘주어 그를 안았고 도진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별장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인터폰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최민석이 도진 몰래 경찰에 신고하여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여름을 체포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었다. 도진은 화면을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고 겁에 질린 여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경찰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여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도진은 지금 경찰서에 가면 최민석의 입김이 닿은 검사들에 의해 여름이 구속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피신시키기로 결정했다. 뒷문을 통해 숲으로 이어진 오솔길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도진은 자신의 고급 구두가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여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다. 숲속의 어둠은 짙었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며 상처를 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도진은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여름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내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여름은 그 맹세가 사랑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헤치고 나온 강도진과 한여름은 선우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중단된 리조트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흙탕물이 튀어 두 사람의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도진은 잡고 있는 여름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이곳은 최민석 전무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며 공사가 멈춘 곳이었기에 인적이 드물어 경찰이나 최민석의 하수인들이 당장 들이닥치기 힘든 유일한 은신처였다. 도진은 녹슨 철조망 사이에 개구멍을 능숙하게 찾아내 여름을 먼저 들여보냈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며 주변을 경계했다. 짓담한 콘크리트 건물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괴물처럼 서 있었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건물 사이를 통과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만들어냈다. 여름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도진의 등에 바짝 붙었고 도진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며 조금만 참으라고 낮게 속삭였다. 현장 사무소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는 전기가 끊겨 있었지만 다행히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구석에 쌓여있던 폐목재에 불을 붙였고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온기가 좁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불빛에 비친 여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난로가 있는 쪽으로 앉히고
자신은 문가에 기대어 밖을 감시하려 했지만 여름이 그의 소매를 잡으며 가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도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천천히 여름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타오르는 불꽃 외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5년 전의 그날처럼 서로의 체온을 갈구하는 본능적인 끌림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비는 그쳤지만 숲속의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도진은 쪽잠을 자고 일어난 여름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최민석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민석이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 설계 도면과 다른 저급 자재를 사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증거가 현장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름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도진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결국 여름은 도진을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 증거를 찾겠다고 나섰고 두 사람은 안개를 헤치며 짓다 만 리조트 본관 건물로 향했다. 앙상한 철골 구조물들이 안개 속에서 위태롭게 솟아있었고 바닥에는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건물 3층 높이의 비계 위에는 최민석이 몰래 빼돌리려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자재들이 방수포에 덮여 있었고 도진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여름은 아래에서 망을 보며 도진이 무사히 내려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건물 반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최민석이 고용한 용역들이 냄새를 맡고 현장까지 쫓아온 것이었고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든 채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다. 여름은 도진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들이 눈치챌까봐 입을 틀어막고 돌을 던져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여름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을 낮췄지만 낡은 비계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용역들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발견했고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비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도진은 흔들리는 비계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아래에 있는 여름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여름은 그를 두고 혼자 갈 수 없었다. 용역 중 한 명이 비계를 지탱하던 지지대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자 구조물 전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도진의 몸이 허공으로 쏠렸다. 그 순간 여름은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용역을 향해 던졌고 그 틈을 타 사다리 쪽으로 달려가 도진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균형을 잃은 철골 구조물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도진은 추락하면서도 시선을 오직 여름에게 고정했다. 위에서 쏟아지는 자재들이 여름을 덮치려는 것을 본 도진은 자신의 몸을 날려 여름을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먼지 구름 속으로 함께 뒹굴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암전되었고 여름의 비명소리마저 묻혀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름은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정신을 차렸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바를 것만 같았다. 도진이 자신의 위를 온몸으로 덮어 보호하고 있었고 그의 등 위로는 무거운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쏟아져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얼굴을 만지며 그를 불렀지만 도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여름의 뺨을 적셨다. 공포가 엄습해 오자 여름은 목이 터져라 도진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거칠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상황은 위급했다. 용역들은 붕괴 사고에 놀라 도망쳤는지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여름의 흐느낌 소리만이 폐허가 된 건물을 울렸다. 여름은 도진을 짓누르고 있는 자네들을 치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도진을 끌어안고 5년 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고해성사하듯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돈 때문에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도진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협박했기 때문이었다고 울부짖었다. 도진의 앞길을 막으면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겠다는 잔인한 협박 앞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그리고 하나뿐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눈물은 도진의 셔츠를 적셨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며 통곡으로 변했다. 그때 도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울고 있는 여름의 얼굴이 보이자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도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여름이 쏟아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고 그 충격적인 진실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증오하며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쉰 목소리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여름은 도진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감에 그를 꽉 껴안았고 도진 역시 성한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턱을 그녀의 머리에 괴었다.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난 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해 여름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며 이를 갈았다. 그는 여름의 귓가에 대고 맹세하듯 속삭이며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비서실장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음을 알렸다.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도진은 여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여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소리쳤고 여름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여름은 산소 마스크를 쓴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가 깨어나면 그동안 못다 한 사랑을 모두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한편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도진이 확보하려 했던 부실 자재의 샘플과 용역들이 남긴 흔적들을 수거하여 최민석을 보참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병실은 선우그룹 소유의 VIP 병동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배정되었고 도진은 긴 수술 끝에 안정을 되찾았다. 마취에서 깨어난 도진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을 지키고 있던 여름을 찾았고 그녀가 무사히 자신의 곁에 있음을 확인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름은 그쑥해진 얼굴로 그에게 물을 떠먹여 주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병실 문이 열리며 도진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듯 했지만 도진의 눈빛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다. 여름은 강 회장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강 회장은 여름이 병실에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쳤지만 도진은 링거 바늘을 뽑을 듯이 거칠게 몸을 일으키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도진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여름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5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 선언했다. 강 회장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도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름을 지킬 것이며 만약 또다시 그녀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아들이 아닌 적수로서 아버지를 상대하겠다고 차갑게 못 박았다. 강 회장은 아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고 여름은 도진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도진은 여름을 달래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알렸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비서실장을 통해 최민석의 동태를 살피고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최민석은 도진이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라고 착각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진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붙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민석이 승리의 도취에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며 여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여름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도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도진의 상태가 호전되자 두 사람은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꾸미고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들어갔다. 여름은 비상한 기억력과 꼼꼼함으로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분석하여 최민석의 자금 흐름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냈고 도진은 그녀의 능력을 재확인하며 감탄했다. 그들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최민석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여름은 늦은 밤까지 도진의 곁에서 문서를 검토하다가 피곤함에 지쳐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도진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병실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의 연인 시절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로 묶이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장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진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밤낮 없이 업무를 처리하며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곁에는 한여름이 그림자처럼 붙어 앉아 그가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문서화하고 분석하며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과거에는 도진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여름이 복종하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의중을 파악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었다. 도진은 여름이 복잡한 재무제표 속에서 최민석 전무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인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도진은 여름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비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괴롭혔던 시간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지만 말로 하는 사과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도진은 간호사를 불러 여름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를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배치하도록 했고 최고급 영양식단을 주문해 그녀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여름은 도진의 달라진 태도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갔다. 그녀는 도진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와 고독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은 최민석 전무가 가장 욕심내고 있는 해외 투자 유치건을 미끼로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진과 여름은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선우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은밀하게 흘렸다. 이 작전은 최민석이 도진의 부재를 틈타 공을 가로채려고 달려들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으며 여름은 가짜 투자 제안서와 회계 자료를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해냈다. 도진은 여름이 만든 자료를 검토하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최민석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작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병실 창가에 마주 앉아 캔 커피를 건배하듯 부딪혔고 그 순간 서로를 향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 뒤 예상대로 최민석 전무 측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그는 도진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있었기에 거리낌 없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을 통해 최민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그가 횡령한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 투자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에 보증금을 입금했고 이는 그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도진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도진은 태블릿 화면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여름은 드디어 그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민석을 돕고 있는 사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뿌리 뽑기 위한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도진은 병실로 재무팀장을 은밀하게 호출하여 여름이 분석한 자금 횡령 자료를 그 앞에 던지며 선택을 강요했다. 재무팀장은 최민석의 최측근이었지만 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가 가진 완벽한 증거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도진은 그에게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최민석의 모든 불법 거래 장부를 가져오고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그의 비리를 증언하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재무팀장은 도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덜덜 떨며 충성을 맹세했고 도진은 그를 돌려보낸 뒤 여름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믿었던 부하 직원들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쉽게 배신하는 모습을 여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냉혹한 기업의 생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병실 밖에서는 최민석이 주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발표되었고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최민석은 도진이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여론을 선동했고 주가 조작을 통해 주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언론들은 선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도진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갖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름은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지만 도진은 오히려 때가 되었다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최민석을 단상 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주주총회 당일까지 철저하게 모습을 감추는 전략을 고수했고 의료진과 경호팀에게 보안 유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 속에서 도진과 여름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여름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여름이 떠난 후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으며 그녀를 미워하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여름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자신 또한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진은 여름의 턱을 들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것은 5년 만에 나누는 진정한 화해의 키스였다. 그 입맞춤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녹아 있어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도진은 입술을 떼고 여름의 눈을 바라보며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여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을 지탱해줄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으며 주주총회에서 최민석에게 날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도진은 퇴원 수속을 밟지 않은 채 비밀리에 병원을 빠져나와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최민석이 도진의 회복 낌새를 눈치채고 병원으로 들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전가옥에는 미리 준비된 슈트와 작전 상황실이 갖춰져 있었고 도진의 최정예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도진은 거울 앞에 서서 완벽하게 피트된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여름 역시 도진이 준비해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그의 곁에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빚쟁이에 쫓기던 나약한 여자가 아닌 강인한 비서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도진은 그런 여름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도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했다고 생각했으며 도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영원히 회사에서 추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선우그룹이 곧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여름이 도진과 함께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가 도진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오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민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도진과 여름이 노리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선우그룹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최민석과 그의 측근들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회장석은 텅 비어 있어 주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최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하며 도진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고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이 회장직을 대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포섭된 세력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가려 할 때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도진과 한여름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도진의 등장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경악으로 물들었다. 도진은 꼿꼿한 자세로 런웨이를 걷듯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그의 뒤를 따르는 여름의 손에는 최민석의 비리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고 도진은 단상 아래 멈춰서서 최민석을 올려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불청객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최민석은 떨리는 입술로 경비원을 불렀지만 이미 도진의 사람들도 교체된 경비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최민석의 멱살을 잡고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민석은 도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도진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는 비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주주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를 좀먹고 있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선우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여름은 도진의 옆에서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들을 띄우며 최민석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최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자금 내역과 부실공사 관련 증거들, 그리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장부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휩싸였고 주주들은 최민석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여름이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더구나 도진이 미리 섭외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며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민석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품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최민석은 수갑을 차기 직전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한다면 도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고통을 주겠다는 비틀린 심보로 여름의 목을 노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도 미처 반응하지 못했고 여름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도진이 몸을 날려 여름의 앞을 막아섰고 날카로운 칼날이 도진의 팔뚝을 스치며 붉은 피가 솟구쳤다. 회의장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최민석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바닥에 깔린 최민석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지만 도진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도진은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대충 감싸고 놀란 여름을 안심시키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여름은 도진의 상처를 보고 오열했지만 도진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것으로 모든 악연이 끝났다고 그녀를 다독였다. 경찰들이 최민석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도진과 여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이기에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도진은 팔뚝의 상처를 봉합하는 의사의 손길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한여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최민석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찢어진 살갗은 제법 깊었으나 도진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름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다. 그는 성하지 않은 손을 뻗어 여름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니 제발 울음을 그치라고 부드럽게 달랬. 하지만 여름은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흐느꼈다.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상처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안도했다. 봉합수술이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도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사후 처리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최민석과 그 일당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선우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도진의 신속한 대처로 곧 회복세로 돌아섰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최민석의 잔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감사를 지시하며 이번 기회에 회사를 좀먹던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름은 링거를 맞으면서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도진의 모습에서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와 함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며칠 후 도진이 퇴원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날,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회장의 등장을 기다렸다. 붕대를 감은 팔을 재킷 속에 감춘 채 도진이 여름과 함께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회장실이 아닌 대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최민석에게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그것은 피바람을 예고하는 경고였지만 동시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기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회사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어 갈 무렵 도진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인 강 회장이 머무는 본가로 향했다. 여름은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이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너를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강 회장은 도진과 여름이 들어오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여전히 여름을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압도하는 기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아버지 앞에 서서 더 이상 내 인생과 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통보하며 만약 또다시 여름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정말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강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5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비겁한 협박에 대해 언급하며 그 죗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진은 여름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아버지의 잔인함이 결국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으며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내고 여름과 함께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은 도진의 곁에 서서 강 회장에게 정중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며 자신은 돈 때문에 도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견고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고 그것은 사실상의 패배 인정이자 권력의 이양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본가에서 나온 두 사람은 늦은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도진은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여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여름의 아버지가 진 빚을 모두 변제했다는 증명서와 그녀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아담한 집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여름이 놀라 거절하려 하자 도진은 이것은 뇌물이나 적선이 아니라 5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이자 앞으로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줄 비서에 대한 선지급 연봉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여름은 그의 서툰 배려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품에 안으며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니 마음껏 사랑만 하자고 속삭였다. 회사로 돌아온 여름은 도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획실장으로 승진했고 더 이상 빚쟁이의 딸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도진과 함께 최민석이 망쳐놓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정상화시키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도진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 대우했다. 도진은 회의 시간마다 여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내에 만연했던 권위적인 문화를 쇄신하는 데 앞장섰다. 가끔씩 도진이 집무실에서 여름을 무릎에 앉히고 짓궂은 장난을 치다가 비서실장에게 들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야말로 두 사람이 꿈꾸던 평범한 가에서 행복이었다. 하지만 최민석의 잔당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여름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여름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검은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에워쌌다. 여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도진이 선물해준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다. 괴한들이 그녀를 덮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도진의 차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왔고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괴한들을 향해 경호원들을 투입시켰고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해버렸다. 도진은 사색이 된 여름을 끌어안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자신의 불찰을 자책했지만 여름은 오히려 그를 다독이며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사건은 최민석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보복을 위해 벌인 단발적인 테러였음이 밝혀졌고 그들은 전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진은 여름의 안전을 위해 경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름은 다소 과잉 보호라고 투덜거렸지만 도진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주말이 되자 도진은 여름을 데리고 5년 전 두 사람이 자주 갔던 한강공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편의점 라면을 먹고 자전거를 타며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여름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로 인해 그녀를 괴롭혔던 날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름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지나간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자고 말하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일어나 강변을 걸으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괴롭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차갑게 대하고 모진 말을 뱉으면서도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뒤돌아서 가슴을 쳤던 수많은 밤들을 이야기하며 도진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여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져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안다고,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답하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밤 도진과 여름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두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고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듯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언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깨고 싶지 않아 잠시 미루기로 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 속에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여름에게 내일부터는 비서가 아닌 여자친구로서 출근해 달라고 농담 섞인 부탁을 했고 여름은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도진 역시 그녀의 거절이 싫지 않은 듯 호탕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총재와 빚쟁이 비서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평범한 남녀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고 엑셀러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듯 반짝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서울 도심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선우그룹을 짓누르던 최민석 전무의 비리 스캔들은 강도진 회장의 강력한 쇄신 정책 덕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투명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제 회사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활기찬 에너지가 감돌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냉철한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던 도진과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내조와 실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한여름 실장이 있었다. 여름은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위축된 비서가 아니라 도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임원 회의를 주도하며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도진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여름이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진지한 눈빛이 서류 위를 오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도진은 지난 몇 달간의 경랑을 떠올리며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고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처음 그녀가 빚쟁이의 딸로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증오는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과 함께 어디 좀 다녀오자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도진이 여름을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 재회했던 그 삭막한 회의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여름이 의아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자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여름이 입사할 때 작성했던 불공정한 근로계약서와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에 졌던 모든 채무 기록 원본이었다. 도진은 라이터를 꺼내 그 서류들에 불을 붙였고 종이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진은 마지막 불씨가 꺼지자 여름의 손을 잡으며 이제 너를 처맘에던 모든 사슬이 끊어졌으니 너는 완전히 자유라고 선언했다. 여름은 재가 되어 사라진 빈 문서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자유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도진의 곁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자신을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는 과거의 너를 억지로 내 곁에 두기 위해 빚이라는 족쇄를 채웠지만 이제는 너의 자유의지로 내 곁에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도 아닌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여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와락 그를 껴안으며 자신은 빚이 있든 없든 당신 곁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녀 역시 도진이 주는 상처가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여름의 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과거의 아픔이 서려 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과 사랑으로 채워지며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늘 저녁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저녁이 되자 도진은 수행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남산으로 향했고 여름은 5년 전의 추억이 서린 장소로 가는 길 내내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 시절 가난했던 두 사람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해했고 남산 타워의 불빛을 보며 성공하면 꼭 다시 오자고 약속했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되어 다시 찾은 남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 사뭇 달랐다. 도진은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5년 전 비 오는 날 여름이 자신을 떠났을 때 느꼈던 절망과 그 후로 이어졌던 지독한 그리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도지는 여름에게 자신이 처음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일부러 모진 말을 하고 긁은 일을 시키며 괴롭혔던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잊고 잘 사는 것이 두려웠고 차라리 미움이라도 받아서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고 싶었다는 유치하고도 절박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 하루 종일 그녀를 보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한 서툰 방어 기제였다고 말하며 도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여름은 그런 도진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워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의 그 서툰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용서해 주겠다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도진은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투박한 자물쇠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걸어 잠갔다가 헤어진 후 도진이 몰래 찾아와 끊어버렸던 바로 그 자물쇠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에 끊어버린 자물쇠 조각을 보며 매일 술을 마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새로운 자물쇠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도진은 여름에게 펜을 건네며 자물쇠 뒷면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고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진과 한여름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다. 두 사람은 전망대 철망의 가장 높은 곳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열쇠를 힘껏 던져버리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했다. 자물쇠를 건 후 도진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를 꺼내 여름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도진은 이제 회장과 비서 계약은 끝났으니 남편과 아내로서의 평생 계약을 맺어달라고 말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여름은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두 사람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을 번쩍 들어 안고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여름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맑게 울려 퍼졌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소박하고 비공개로 치러졌으며 오직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가 된 여름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여름의 아버지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서서 여름을 맞이했고 주례사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맹세하는 순간 식장 안은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은 이토록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다. 결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도진과 여름은 여전히 신혼 같은 달콤함을 유지하며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었다. 여름은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도진의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고 도진은 예전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가끔 의견 충돌로 회의실에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부부싸움이 아닌 치열한 업무 토론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두 사람은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팔짱을 끼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곤 했다. 차가운 총재라 불리던 도진의 별명은 어느새 애처가 회장님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는 그 변화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도진은 퇴근 준비를 하는 여름의 사무실에 들러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5년 전 비 오는 날은 두 사람에게 이별의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우산을 쓰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낭만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가방을 들어주며 오늘 저녁에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고
여름은 회장님 입맛이 너무 저렴해진 것 아니냐며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거리로 나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빗속을 걸어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고 지켜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강도진은 한여름을 괴롭히던 나쁜 남자에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고, 한여름은 나약한 피해자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차가운 총재와 그의 비서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은 이제 막을 내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뚫고 영원히 울려 퍼질 것 같았다.